자,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눌 건강 강의는 장조혈설과 인간의 혈액. 네. 우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노기현 강우님? 못 들으셨죠? 네. 제가 뉴스타트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1시간을 썼던 내용인데, 이 장조혈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혈액과 장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 이 문제를 제가 수없이 말로는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장조혈설이 이렇다, 음식이 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약을 사용할 것인지 음식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의 기초라고 보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타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소장 안에 있는 육모 돌기들입니다. 이 육모 조직에서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혈액과 질병이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은 그럼 다 아시는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혈액과 질병은 관계가 되어 있다. 네. 즉 혈액이 나쁘거나 혈액의 상태에 따라서 질병의 상태도 그렇게 꼴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산소 공급, 두 번째는 영양 공급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 몸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네,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우리 세포로 전달해 줘요. 여러분들 세포는 자그마치 거의 60억 개, 많죠? 100조개가, 60억 조개, 100조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로 전달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고 각 세포에 충분히 전달되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혈액과 질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혈액의 양이에요. 혈액의 양. 이 혈액의 양은 여러분들이 이 질병과 관계에 있어서 내 몸의 혈액의 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어떤 혈액이 많고 적은 것은 그 기능과 이런 질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문제와 영향에 실조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부족과 과다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백혈구가 과다해졌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백혈구 왜 많아질까요? 염증 반응이 많았을 때 백혈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적혈구가 부족하다.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혈액의 양부터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이 많이 생겨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액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햇빛을 쬐는 사람이 안 쬐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겨요. 노작을 하는 사람이 왜 걸리세요? 네.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요. 네. 혈액 순환에 이제 관련된 질병. 만약에 여러분들 모세혈관이 순환이 안 돼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에는 이 혈전과 어혈 등이 모여가지고 어떤 질병을 만듭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 나이가 계속 이렇게 연세를 드시게 되면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네, 순환의 문제예요. 심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음식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섭취하다 보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혈액의 기능이에요. 혈액의 기능은 크게 적혈구, 백혈구, 항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체는 백혈구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혈소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질병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죠?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하는 일이 뭐예요? 백혈구 하는 일이 싸우는 거 하죠? 백혈구는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항체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항체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항체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주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항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겨낸 그 유지, 몸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혈액의 응고.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혈소판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혈액이 불결해지면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질병은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이 어떻게 되면요? 불결해지면. 자, 혈액이 언제 불결해질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쁜 음식 먹을 때, 과로했을 때 망가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혈액을 어떻게 해요? 불결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불결한 상태의 혈액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인체의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겠죠. 노폐물이. 그럼 거기에서 세균 반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의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자, 혈액의 종류와 하는 일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의 종류는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적혈구는 보통 이제 붉은색 색깔을 띠는 혈액이에요. 헤모글로빈이 이제 그쪽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적혈구가 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특히 뇌에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20% 정도를 뇌로 보냅니다. 엄청나죠? 뇌는 이렇게 작은데 몸에 비해서 뇌가 사용하는 산소가 우리 몸 전체의 20%예요. 네, 엄청납니다. 자, 백혈구는 외부 침입에 대한 저항인데 대부분 림프구나 과립구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싸우고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혈소판은 이게 혈장 내 단백질과 함께 혈액의 응고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그 장조혈설을 말씀드리게 되냐면 사실은 이 장조혈설이 이 자연치유를 위한 가장 기본 기초적인 부분인데 여기 모리시타 게이치라는 이제 일본의 이 생리학 교수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혈액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는 세계 장수촌 조사단을 설립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를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진짜 자연치유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동양의 대가인데 물론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현미경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어요. 자, 자연치유와 병원치유는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연치유는 원인을 치료한다. 자,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원인을. 그리고 병원치료는 증상을 치료해요. 갈라지나요? 확실히 다르죠? 네. 자연치유의 천연치료는 증상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인을 치료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치료를 원하고 공격적인 치료를 원해요. 암 하나를 죽이더라도 암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체요법 자연치유도 막 백혈구와 싸워서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이 암이 죽는 것은 아포토시스나 자살이죠. 암이.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암 자기 표막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유전이 이제 거기에 면역 편집 프로그램이 생겨버려요. 자기 암막에. 그 암의 면역 편집 프로그램은 뭐냐면 암 외부에 암 자체 내가 그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죽지? 라고 해서 자기 막에 나 좀 죽여달라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타협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공격합니다. 공격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죠. 풀을 뽑을 때 풀을 잘 못 뽑는 분들은 풀만 뜯어버리세요. 뿌리는 잘 안 뽑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뿌리는 더 강해집니다. 네. 우리가 어중반하게 뜯어놓은 풀은 더 뿌리가 강해져요. 대나무도 자르면은 뿌리가 어떻게 되죠? 더 뻗어버리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다가 나무를 뿌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 뿌리가 당해서 그 나무가 위기를 느끼고 이제 열매를 더 많이 맺죠. 특히 소나무 같은 거 보면요. 막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 솔방울이 엄청 맺혀요. 종족 번식이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치료는 사실은 실패하는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좋죠. 어느 정도는 나은 것 같고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공격적인 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치료와 부분적인 치료, 이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연치유는 우리 머리부터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병원치료는 그 부분만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다른 데 오히려 망가뜨려요.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치유는 전인치료고 병원치료는 이원치료다. 네, 뭔가 나누어서 치료하는. 그리고 병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요. 병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자연치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은 좋은 것이다. 암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암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네. 암 안 걸렸을 땐 나쁜 거지만 암 걸렸을 때는 좋은 겁니다. 네, 내 몸에 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암이 나쁜 게 아닌지, 왜 암이 걸려야만 했는지, 암이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암은 좋은 겁니다. 안 걸리면 더 좋겠죠. 하지만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암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의 견해 차이가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질병을 보면 거의, 제가 원래 저번에 맛있는 거 갖다 놓으니까 너무 예술적인 그림은 막 침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식성과 병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어떠한 결함이 아니라도 한 가족에 암이 있으면 그 암 환자가 여러 명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성이 같다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자녀가 좋아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아빠의 습관이 자녀가 습관으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언니, 동생, 엄마, 아버지 한 6명 정도 암이 다 걸린 거 봤어요. 할아버지부터.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암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암의 유전자보다는 그들의 식사 습관 패턴이 다 같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또 한 분은, 한 네 가족인데, 한 분만 빼고 3분이 암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상담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고, 참 많습니다. 갈수록 가족, 이렇게, 단위로 암이 많이 걸린 이유가 식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육식은 암을 만든다. 네, 육식은 암을 만든다. 이 자료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왜 유방암에 걸리는지, 왜 대장암에 걸리는지, 왜 전립선암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육식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육식이 암을 만듭니다. 그래도 고기 먹어야 될까요? 양심 걸리지 않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식사가요? 자극적인 식사, 매운 음식. 여러분 절대 매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극적인 식사는요, 혈액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순환을 해야 되는데 흔히 요즘 현대인들이 화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바쁜 시대에 자극적인 식사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혈액에 염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강한 자극이든 약한 자극이든 자극성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다 이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문제를 제가 자극적인 식사와 된장, 고추장, 간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위로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늘을 많이 먹게 되면. 마늘이 항암식품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마늘을 먹으면 계속 트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 독을 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설탕 섭취는 무엇을 망가뜨린다고요?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요. 설탕은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정말 이 흰설탕은요, 독이라고 보셔야 돼요, 독. 설탕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설탕 먹는 양을 보면요, 놀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든 설탕을 1년에 수십 킬로를 먹어요. 1인당 30kg에서 70kg까지 먹어요. 1인당 먹는 양에. 음료수 하나 드실 때마다 설탕을 한두 숟갈씩 드시는 거예요. 탕수육, 그리고 반찬, 이런 설탕을 너무 남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데, 우리 벌들 있잖아요. 이 무아기 때는 설탕을 주고 키우다가 그 다음에 꿀이 두르면 설탕을 싹 빼던지 그 교체를 합니다. 판을 교체를 하거나 빼내요. 그러면 1%도 설탕이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설탕을 계속 먹으면 벌이 병이 잘 걸려요.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꿀이 딱 들어오면 병이 나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분명히 이건 저희는 이제 약을 안 쓰니까 어떤 항생제를 쓰지 않거든요. 병에 이제 걸렸을 때 항생제 쓰지 않으면 벌이 거의 망가집니다. 근데 꿀이 들어오는 그 시즌에는 그 병이 없어요. 병이 잡혀요. 대부분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꿀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특히 설탕 같은 경우는 이 땅에다 설탕물이 딱 쏟아지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설탕은 인체 면역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부절제한 식사는 무엇이 된다? 네,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거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네,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부절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종으로 질병을 자초한다. 또 한 가지, 그대가 지금과 같이 먹고 마신다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제할 무엇이 없다. 치료법이 없다. 여기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경험 있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의 식사를 뭐하라? 조절하라. 그대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비건강적이며 때론 지나친 과식이죠. 음식물을 자주 위장에 넣으므로 그대의 소화기관에 심한 부담을 지운다. 이것은 위장을 피롭게 하여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그대는 그릇된 무엇 때문에요? 보시면 식사 습관 때문에 계속하여 약화된 위장을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섭취한 음식이 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모든 음식은 장에서 혈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드신 고기라든지 잼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이 장에서 혈구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혈액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혈액이 만들어져요. 적혈구라는 세포가 몸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체내 염증이 있을 때, 노폐물이 있을 때 혈액을 깨끗이 하면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거 느껴지나요? 네. 몸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면 회복이 빨리 돼요. 그래서 육식을 하고 나면 다음날 혈액이 혼탁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도 바뀐다고요? 네, 체질도 바뀐다. 우리가 음식을 바꿔 먹으면 체질도 바뀌어요.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바뀔 수 있어요. 발체질, 알레르기성 체질, 산성 체질 다 바뀔 수 있고요. 자, 장조혈설은 우리 몸에 위장,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와서 이제 이 소장에서 충수, 돌기가 있고 충수로 해서 이제 음식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장은 대장보다 작지만 길어요. 그 긴 관 속에서 그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었죠. 이런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소화라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영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이 만들어지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다 저장하고 온 세포에 공급하고요. 혈액이 만들어져서 그 혈액을 온 몸에 순환을 시키는데, 자, 이 핵심 포인트를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적혈구의 모세포는 장의 육모 조직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혈구의 모세포가 적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혈구가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 무엇이 있다고 모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육모돌기에 식물의 모넬라가 덮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혈액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조혈설을 믿었어요? 어떤 조혈설을 믿었어요? 골수 조혈설, 그렇죠? 그게 우리 학교의 정설이 되었는데 사실 아닙니다. 음식물은 재료고 공장은 소장이다. 자, 여기 장 조혈설의 학설을 제가 좀 더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46년 영국의 드란 조르단은 낙타의 소화 과정을 연구하다가 혈액이 뼈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스웨덴의 보스트레임도 같은 견해를 주장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51년 일본의 치시미코 교수도 장조혈설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장조혈설을 믿는 사람 몇 명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네. 이 장조혈설을 믿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뭐 정신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도 학회에서는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개구리의 손바닥 실험을 통해서 골수조혈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장조혈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올챙이를 봐라. 제가 이따 그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3년 만에 3명의 학자에 의해서 이 장조혈설이 주장되었는데 마지막에 일본의 모리사 게이치 박사에 의해서 확정되었죠. 맞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다 찍었어요.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그 장의 슬라이드스로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보니까 장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뼈가 아니라. 토끼의 모든 골수를 다 막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식물 모넬라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육모 상피세포에 다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된다?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시게 되면 위장에서 이를 편하게 쉽게 하고 소장으로 보내는데 그 암미즙 같은 상태로 어디에 붙어요? 아까 그 육모 돌기 있죠? 거기에 달라붙게 돼요. 달라붙게 되면서 적혈구의 모세포가 방출이 되고 또 육모 조직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보내집니다. 혈관으로 방출이 돼요. 처음 들으시죠, 혹시? 이런 이야기.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흔한 강의는 아닙니다. 장조혈설이 뭐 이런저런 많이 했던 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뭐 혼돈 되실 수 있기도 하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혈액이 만들어져서 모세혈관 벽이고요. 이쪽으로 나와서 온 몸에 보내지는 것을 아까 거기서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린 거고,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생리적 조혈은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생리적 조혈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든 않든 혈액은 어디선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대상서 조혈이라고 해서 만약에 혈액이 만들어지는 일이 소장에서 되지 않을 때 뼈나 골수나 지방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혈액이 반대로 조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뼈에서 만들어지는구나. 혹은 또 비상시에는 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학계에서는 뼈에서 만들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갖다는 이제 좀 더 부족합니다. 설명이. 그래서 자, 장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해보면 혹시 설사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험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혈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혈액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설사하고 나면 기력이 쭉 빠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음식 섭취가 중단이 되면 혈액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와 섭취 방법은 혈액의 질을 좌우해요.
자, 장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이 토끼 연구를 좀 보시면 이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토끼에게 아무 음식을 주지 않자 토끼의 몸에는 조혈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피 한 방울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삼켰을까요? 자기 털을 삼켰어요. 여러분 염소도 배고프면 뭐라도 먹는 줄 아세요? 두루마리 휴지도 먹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양을 만들어내고 혈액을 만들어내요. 자, 여기에 털을 삼킨 토끼의 장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 털 주위에 적혈구의 모세포가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기가 막히죠? 네. 털이 육모 조직에 달라붙게 되었는데 털 주위에서 이제 적혈구가 방출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진을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1956년 학회에 발표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토끼의 골수와 연결되는 혈관을 모두 다 막아버리고 빈혈이 생기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 놀랍게도 골수에 연결되는 혈관이 다 막았는데 토끼는 빈혈이 생기지 않았다. 즉 골수는 생리적인 조혈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밝혀진 거예요. 근데 왜 학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요? 이거 말하면 의사가 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약 쪄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모든 의사가. 그러니까 이 장조혈설을 믿게 되는 순간 약이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원래 이 정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개구리를 해부해서 손과 발에 가느다란 뼈를 둘로 접어서 그 접힌 부분을 골수를 점점이 유리 슬라이드 위에 놓고 누릅니다. 우리 혈액 검사할 때처럼 그 슬라이드에 놓고 눌러요. 골수에 미끌거리는 유리 슬라이드 위에 놓고 이제 건조한 다음에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실험으로 골수라는 그 부분에서 조혈이 됐구나. 이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골수 조혈설이 정설이 되었거든요. 학회에서.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올챙이는 뭐가 있을까요? 손발이? 없죠. 재밌는 사실은 이 개구리와 같은 실험이 되지 않습니다. 올챙이는. 개구리와 똑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 손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구리와 올챙이 혈액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단 올챙이 혈액에선 난항구가 있는 것뿐이죠. 아직 그 개구리 바뀌지 않았으니까. 난항구도 생명이에요.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올챙이 혈액에 난항구가 있지만 음식을 섭취하면 그 모습이 감춰지게 돼요. 이 점을 제외하면 적혈구의 크기나 또 형태나 존재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올챙이 떼의 장기의 조혈은 개구리 떼와 같은데, 즉 이 말은 올챙이는 손발이 없어도 뭐가 생겼다? 혈액이 생겼다.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올챙이는 원래 그 골수 조혈설에는 손발이 있어야 뼈 조직이 있어야 척추동물, 간을 가진 모든 동물은 뼈가 있어야 골수가 만들어지는데 왜 올챙이는 없는데도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올챙이가 뭐가 있냐면 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실험을 통해서 장조혈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거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해도 양심적으로 이 부분을 덮어둘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모리시타 게이츠가 국회까지 가서 우리 식생활 바꾸자 외쳤어요. 국회에 가서 식생활 바꾸자. 한 사람도 들어주지 않았대요. 태아의 혈액을 보면 일반 조혈은 식물에 생겨지면 태아는 혈액이 모넬라를 가지고 시작해요. 즉 엄마에 있는 그 모넬라, 엄마가 먹은 식물의 모넬라를 가지고 태아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체의 적혈구가 태반으로 운반되고 용해되어서 혈액 모넬라로 바뀌어요.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는 식물 모넬라에서 장에 들어가서 그게 덮어지고 적혈 모세포가 되고 적혈구가 되고 그렇게 되지만 태아는 이렇게 됩니다. 혈액 모넬라가 태반 육모 상피로 변하고요. 다시 적혈구 모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생리학적으로 왜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몸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 우리 병원에 가서 암 환자가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뭐 먹어야 되나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는 의사들 많죠. 네, 아무거나 먹어라.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네, 처방입니다. 답이 없는 처방이에요. 좋은 음식은 합당한 섭취를 통해서만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 사실을 깨닫어요. 그래서 육체 생명 피에 있는데 좋은 피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좋은 피를 만드는 음식이 있을까요? 좋은 피를 만드는 음식? 그렇다면 나쁜 음식을 만드는 음식도 있겠죠. 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가 된다? 피가 된다. 그것이 햄버거든, 바나나든, 현미밥이든 모든 게 다 뭐가 된다고요? 피가 돼요. 근데 먹은 음식이 장에서 피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적혈구의 모세포가 방출하고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백혈구도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적혈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사진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백혈구를 만드는 방법은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조정합니다. 장조혈설에 대해서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자, 어떤 음식이요? 여러분 요리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5시간만 지나면 그때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골수에서 만들어질 것 같으면 뭐 음식의 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양을 만들어서 이미 다 걸러지고 해결됐는데 5시간 후에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2시간이면 위장에서 내려가고 4시간, 5시간이면 소장에서 이제 충수로 올라갈 때 그때쯤에 뭐가 만들어지는,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먹은 음식도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혈액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창난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온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았어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 자, 우울증이 사실 우리는 뇌의 해마가 망가졌을 때 걸린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의 90% 이상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혈액의 질을 깨끗하게 하면 다 낫습니다. 신기하게. 뭐, 정신 상담자 찾지 않아도, 네, 신경과민, 우울증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조울장애 이런 것들 다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경험해봤어요. 1년에 오는 우울증 환자분들 거의 다 나아요. 잘만 하면, 끝까지만 하면 다 낫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보니까 음식이 바뀌고 소화기관의 부분이 바뀌니까 정말 잘 나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 2주 만에 금식을 해서 나온 분도 있고 프로그램 끝나서 나온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나온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이 정말 이 장조혈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잘못된 요리로 희생된 자들은 실로하다. 많은 무덤 위에 어떤 요리로 사망함?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과로 사망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세연이 엄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원인은 몰라. 근데 그 이름에 주지원을 딱 써놔야 되는데 좋지 못한 요리 사망 아니면 과식이라는 이름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과식해서 죽었어. 네, 잘못된 요리 때문에 죽었어요. 뭐 이런 말이에요. 좀 유머 있는 말인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충분한 음식, 영양실조가 생길 만한 음식들도 문제가 되고 잘못 요리한 것도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식사는 무엇과 관계된다? 식사는 생명과 관계가 된다. 즉 앞으로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 감사하게 드세요. 내가 먹는 한 수저의 현미쌀이, 한 공기의 밥이, 한 끼의 식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함 없이 매일을 살아왔어요. 급하게 먹고 빨리 먹고 막 맛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렇죠? 네, 음식 잘못한다고 막 옛날 사람들은 밥상 없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식사가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식사를 하게 하신 거, 어차피 내일 먹을 건데 왜 또 먹지? 그렇죠? 네, 우리가 내일 먹을 건데 또 먹는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먹기 위해 살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 식사는 생명과 관계되는데 빈약하고 맛이 없고, 네. 그래도 아주 좋아하는 말이랬죠, 제가. 저도 맛없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왕에 건강식도 어떻게 먹자? 맛있게 먹자. 보기 좋게 만들자. 예쁘게 하자. 예술인데. 요리는 과학이고 예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달란트가 요리에 있어요. 저도 요리에 관심 많아요. 잘 못해도. 진짜 관심 많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요리를 교육시키세요. 뭐 악기나 언어나 다른 건 교육시키지 못할지라도 요리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아이가 정말 복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식사는 생명 관계된다. 빈약하며 대충 먹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대충 무엇을 만들지라도 청소는 좀 대충 약간 할 수 있어서 음식은 대충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은 절대로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맛이 없는 것도 안 돼요. 맛없게 먹으면 안 돼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맛없게 요리될 바에는 오이를 썰어서 그냥 드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잘 요리되지 못하는 음식은 조혈기관을 약화시킴으로 계속적으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설익은 밥이라든지 설익은 고구마라든지, 그렇죠? 관심을 충분히 써가지고 요리를 하시고, 요리를 하는 것은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 배우시고 요리에 관심을 갖는 거, 요리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요리는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을 살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근력이 육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자, 무엇을 하지 않고도요? 육식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에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힘있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과 실과와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곡식은 실과와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무엇을요?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아래서 식사하시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고기 먹던 사람이 갑자기 소고기 안 먹고 콩 먹으면 현기증 날까요?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고기에서부터 얻었어요. 그렇죠? 내가 먹는 음식이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단백질의 그 출처가 고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섭취했던 그 근원, 출처를 찾게 돼요. 고기를 찾게 되고, 콩을 먹었던 사람 콩을 찾게 되고, 두유를 먹었던 두유를 찾게 되고, 고기를 먹었던 고기를 찾게 돼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바뀌면 조혈기관이 다시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맞아. 난 육식과 맞지. 나는 계란과 맞아. 우유와 맞아. 하는 모든 분들이 세팅이 잘 되면 모든 사람이 곡식과 실과 견과 야채를 가지고도 모두 다 건강하게 오히려 지구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오늘 강의가? 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식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섭취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은 음식인지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해야 낫지? 어떤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식생활을 바꾸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병 들어온 이 유전자를, 이 세포를, 이 소화기관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는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 이 말을 해요. 나는 회복 안 돼도 유지만 돼도 감사하다고. 네. 제가 이 혈액을 공부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이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가 얄팍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 상징한다고 느꼈어요. 이 적혈구는 봉사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사셨던 그 모습,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매일과 같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봉사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적혈구의 생애라고. 즉 우리 몸은
나는 이기적인 존재였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 바탕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래 안 그래요? 장미꽃을 보면 가시가 많지만 그래도 꽃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망 없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가만히 보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혈액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내 혈액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힘이 들면 피곤하다. 그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얘가 좀 쉬고 싶다는 말이에요. 혈액이. 배고프다. 밥을 달라는 거예요. 혈액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아의 정신, 봉사의 정신으로 일평생을 그분의 평생 살아왔던 혈액은 바로 적혈구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 구속 사업에서 혈액을 가지고 있냐고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는 무슨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그렇죠? 무슨 이런 이상한 종교가 어디 있냐고. 피를 가지고 그 수천만 마리 엄청난 그 짐승을 살해하면서 자기들 죄 용서받겠다. 그런 종교 어디 있냐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님의 피에 기원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적혈 백혈구는요, 흰색의 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붉은색 수많은 혈액 중에서 중간 있어요. 이 백혈구는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즉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벌도 그래요. 벌도 자기의 적들을 보호하기,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공격할 때 죽기 살기로 공격해요. 그 작은 벌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숨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벌을 가만히 보면서 이 왕벌이라고 이렇게 큰 왕탱이라고 있어요. 그 벌에 막 싸우는 거 보면요. 분명히 숨어서 도망갈 텐데 다른 짐승들이랑 보면 약자와 강자 그 차이가 딱 나잖아요. 얘들은 그게 없어요. 끝까지 싸웁니다. 죽어도 싸워요. 누구를 위해서요? 동료를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은 저 백혈구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돌아가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백혈구는요,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백혈구는, 벌은 침을 딱 쏘고 나면 벌침이 빠지면 내장이 빠지고 죽어요. 여러분들의 백혈구는 오늘도 계속 죽고 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분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돌아가심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이 온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항체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면역 주사를 맞거나 그러면은 그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비염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균의 항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병에 그런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되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혈액 자체가 그 항체의 부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주사 안 맞아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피를 보면 이 항체는 백혈구에서 만들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지? 예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백혈구, 적혈구, 항체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혈액 속의 항체의 모습이고요. 혈소판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엇이 치료될 수 있다고요? 아픔, 고통, 상처가 치료된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혈액에 대한 이야기. 즉, 여러분들의 상처가 딱 나면 순간적으로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응고를 시켜요. 더 이상 피가 나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혈소판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그렇죠? 다시는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의 신비는요, 여러분 계속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은 마음 심자를 쓰죠. 네, 마음 여기 아닙니다. 여기에요.
이 심장의 감각 수용기가 이 혈액에 따라서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좋은 피가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음식, 뭐 그래 개도 보면은 생고기 먹거나 피를 먹으면 개가 싸나워지죠. 네. 이 마음의 그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혈액이 건드릴 때 마음이 틀려져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과식해도 안 되고 폭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면 심장의 감각 수용기를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마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실체. 지금 이 소리의 실체는 피아노였죠. 그렇죠? 소리의 실체가 마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피라고 볼 수 있어요. 피. 그런 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는 여러분 생명과 같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장조혈설을 공부를 했는데 이 장조혈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된다는 사실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